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릴 게 많아서 주요 키워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1시간 반 9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7분, 1시간 4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얘기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할 얘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6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온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의 신뢰는 얻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고 이뤄 나간다면 더 큰 신뢰를 받지 않겠느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의 뜻을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경고의 뜻도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행동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인사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예. 총장이 제3지역에서 인사안을 가지고 오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것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그 뒷부분에서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화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이번 인사와 관련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좀 전달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와 경고의 뜻을 동시에 밝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 총론적으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주제도 좋고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는 저는 대통령이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검찰총장 임명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두 가지 면을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검찰 개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에 대한 것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6번의 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검찰개혁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력이 좀 약하다. 다시 얘기해서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주 정치적 중립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이 수사 관행이라든지 조직 문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5개월 전에 임명하고 자기랑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팀한테 조정안을 내놓으라면 그 내놓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고 방향이 이러니까 당신이 안을 내십시오라고 하면은 맞지만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인사안을 조정안을 내놔라 그러면 자기가 같이 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바꾸라는 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지금 무슨 뭐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인사권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존중돼야죠. 100% 존중돼야 됩니다. 다만 어떤 인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바꾸는 그런 인사권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CCBB가 가려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려면 최소한도 80% 이상이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는 저는 공감성의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예,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김영준 교수께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김만웅 원장님 생각은요? 네, 먼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통령의 신년사, 또 국무회의, 또 수보회의라든가 여당에서 나왔던 발언을 다시 확인하는 오늘의 기자회견이었다. 달리 얘기하면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동안에 지금 오늘 세 번째죠. 유사한 형태의 기자회견이 세 번째였는데 뭐 200여 명 가까이 모인 데서 무작위로 질문받아서 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직접 윤석열 총장 관련을 확인하는 정도가 오늘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앵커들 질문하셨는데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형근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최근에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라라는 것하고 절차에 대한 응대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절대 잘못했다. 어떻게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느냐.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의견을 물으면 답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확실히 규정져줬고요. 지난 6개월 평가 어떻게 하느냐. 엄정하게 잘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민주적인 통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통제라고 얘기하면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선거가 아닌 시기에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좁은 의미로 선출직이 임명직을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민주적인 통제라고 얘기했을 때 여당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집회를 통한 압력 또 청와대에서 일부 비판적인 발언 이것을 혹시 민주적인 통제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개혁에서 한편으로는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민주적인 통제가 집권 세력의 통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준 교수가 지적했던 최근 인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은 수사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는 거고 인사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인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인사권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만약에 집요한 질문이 있거나 다른 방식의 기자회견이었다면은 과연 그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어서 일문하고 일답하고 지나가는 방식의 불가피한 한계가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해드릴 때마다 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한 기자가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의 답변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국정은 그만큼 폭이 넓기 때문에 또 깊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후속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기자는 관련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했던 질문을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이형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네, 안 나왔죠.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분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뭐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의
뭐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장관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 나는 마음의 빚이 있다. 국민 여러분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번 조국 사태, 지난해 있었던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10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정운영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면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여한 부분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여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처도 주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무조건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놓아주자. 두 번째 잘못됐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과 구상이 이제 결합돼서 나오는 건데요. 놓아달라고 한다는데 뭘 놓아달라는 거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놓아주라는 건 뭘 놓아준다는 거지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갈등을 끝내자고 하는데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끝나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속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 마음의 빚을 진 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2016년도 10월 2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견 듣고 도움을 받은 사이였다.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마음적 빚은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국정 전반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분리해가지고서 접근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영렬 교수님 말씀 중에 어쨌든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했다는 대목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순실 씨와 조국 전 장관은 일반인과 또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김만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제 놓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집회 등에서는 반대한 쪽은 조국 전 장관은 이미 무대에 사라졌죠. 그래서 한쪽은 좀 이미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 사수, 예, 사퇴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남아 구호가 바뀌었죠. 있다면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최근에 조국 백서 해가지고 지금 모금 운동까지 마치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이 거의 완료된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칭찬 업적을 기르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거 자체가 찬반 간의 밖의 쟁점은 아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조국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으면서 일궈낸 성과로만 또 얘기한다면은
다시 찬반 논란을 벌이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입법적인 취지하고 조국 장관의 그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하고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질문이 나왔던 것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다 통과가 됐고 그 개혁 절차가 일단 입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질문 자체는요. 질문 자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 임명권이 있지만은 국민의 다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임명했던 뜻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겁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어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근 의원,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각 분야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한 줄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 개혁 문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문제는 앞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기자들이 질문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걸 꼽으라면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미 공조 문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지난번 일주일 전에 그 발표한 대통령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미 대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아직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외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아직은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남북 북미 대화 비관할 단계 아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북한도 대화에 문을 닫고 있지는 않다. 국제 제재, 남북 관계를 먼저 국제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협치와 관련한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야당 인사들 중에서도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내각에 모시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함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상 회복의 기준이 어딘지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이 이 답변에도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상하지 못했다는 질문인 듯 답변하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이것과는 정반대의 뜻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나신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예.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심경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논란의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겠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접 발언했다시피 다른 정치적으로 역할한다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뭐 기념 사업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 끝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질문을 전 들으면서 일단은 지금 절반 남았는데 갑자기 퇴임 이유를 물어서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물론 취임 당시에도 퇴임 이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초심의 다짐을 위해서 질문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 3년이 채 안 됐는데 물어서 좀 놀라긴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임기의 절반을 지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기자들 저 질문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임기 동안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잊혀지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은 그 취임사에서 나온 용어는 참 좋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역사와 국민이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아닙니까?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은 처음에 취임자에서 얘기했었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에 가는 역사는 끊어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물론 5년이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더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올해 1년입니다. 왜냐하면 5년 중에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11월이 되면 딱 3년 6개월이 되거든요. 3년 6개월이 되면 이상하게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현재 권력이 아니라 다 미래 권력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더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진 교수가 취임사를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취임 당시를 오늘 인용한 게 있었죠. 바로 5월 10일 날 취임식장 약식 취임식장 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야당 당사 찾아갔다. 정우택 대행 등 만난 얘기를 하면서 협치 관련한 이야기하면서 협치 관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대통령에서 이런 인식을 좀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별도의 기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라는 것이 사실상 야당은 좀 대통령과의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 여야 갈등을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로 한번 돌려서 보신다면은 대통령의 그동안의 역할이라든가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두 분 답변하실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퇴임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봉하마을로 돌아가서 큰 박수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네. 또 비자금 관련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마지막 모습이 어쨌든 대단히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구에 하와이 망명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을 이제 우리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 정치학자로서 네. 근본적인 뭐 요인이 있습니까? 5년 단임제가 혹시 뭐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야당이. 미국 정치에 제일 부러운 게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부시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모여서. 정파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적으로 그럼요. 함께 슬퍼할 일엔 같이 가고. 예. 이게 우리는 그 전통이 아직 안 만들어. 이유는 뭐냐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흔들어대는 거.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취임사 하기 바로 직전에 한 걸 가지고 제가 아직 극찬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가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남북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만약에 그게 협치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2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은 역시 협치와 공정. 저는 7일 날 신년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생 그리고 포용, 혁신을 통한 상생 도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딱 일주일 전에 오늘 그 기자회견은 아주 현안에 대한 얘기지만 철학에 관련된 거는 일주일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 올해는 좀 더 빛을 발하는 특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사를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예년에 비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협치와 관련한 이야기 방금 해주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새벽 0시부터 국무총리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인준안이 통과가 됐죠. 관련해서 협치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님께 제안하겠다,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그 내각에 함께 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슨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정 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 풍토,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저는 그분들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도 좋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협치를 위해서 야당 인사에게도 내각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이미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거절을 하더라. 왜? 우리 정치 풍토는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몸담고 있는 정치 세력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친박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입각했을 때도 그 같은 정당 안에서도 배신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그런데요. 저는 협치 관련해서는 현 체제에서는 야당의 일부가 공식적인 연정이 아닌 상태에서 내각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부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미 여권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지 야당에는 어렵다. 저는 지금의 방식의 협치를 얘기할 경우에는 국회를 운영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을 하는 방식의 내용 하나하고 인사에 있어서 조금 폭넓은 인사를 하는 방식이 내용이지 야당의 일부가 참여하는 것이 협치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연정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는데 야당이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연정이 아닌 형태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일반적인 형태 협력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이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가동을 시키려면은 이미 여당의 일원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따져본다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협치의 방식은 국회 운영에서의 타협과 절충한 이런 방식과 인사에 좀 폭넓은 방식한 이런 정도지 야당의 일부를 참여시키는 방식이 협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4+1 협의체 여기에 함께했던 정파에서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인사가 나오는 것은
정말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 많이 놀라시고 그러면 박수도 연정이 되는 칠 것 거죠. 같습니다만 그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연정이 되는 사안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대통령제에서의 협치는 대통령이 민주적 통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해서 협치하니까 당신 들어와라. 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민주적 통제는 검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도적 자제도 하고 상호 관용을 베푼다는 걸 전제로 한 협치가 돼야지 단순한 무슨 뭐 야당 인사 몇 명을 내각에다 넣는다고 해서 협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와 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그것을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새로운 계기 특히 정세균 의장이 분명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협치 내각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한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의 한국 정치에서의 지각 변동도 뿐만 아니라 국정이 운영되는 방향성에서도의 변화를 좀 줘서 정말 협치 정치를 다시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얘기한 공정과 통합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협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뭐 특별한 사회자 없이 고민정 대변인이 뭐 중간중간 개입은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전 시나리오 없이 각본 없이 이렇게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네. 질문받고 답변하고 그러면 기자들의 경쟁도 대단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질문권 얻기 위해서. 뭐 기자 참여한 기자가 뭐 200명을 넘으니까요. 그 오늘 질문을 한 기자가 한 2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1명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요. 어유 저렇게 많이 손드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전에 각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준비한 질문들을 어떻게든 이 생방송되는 상황에서 좀 노출시키고 싶은 뭐 개인적인 욕심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치열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SBS 김정윤 기자의 모습도 잠깐 화면에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의상들이 보십시오. 다 좀 SBS 기자의 의상이 좋습니다. 잿빛이고 좀 어두운데 가끔가다 눈에 띄는 색깔. 야, 저렇게 부채를 들고 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에게 질문을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예, SBS 김정윤 기자와 정영윤 기자의 모습 의상 색깔이 좀 오늘 기자들 황색과 예, 적색 이런 식의 의상을 입었네요. 질문 가운데서는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국제영화제를 휩쓸고 있는 영화 기생충에 송강호 배우가 했던 대사를 인용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기자도 있었죠. 예, 송강호 씨가 그 아들에게 했던 대사 기억이 납니다.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대통령님도 많이 칭찬하셨던 영화 그 기생충에 보면 그 송강호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도 국정에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예, 뭐 재치가 있는 질문이네요. 하나 좀 우리도 좀 미국의 대통령제 네. 속에서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지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백악관만 출입하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을 다 아니까 저는 그런 전통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청와대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전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좀 그 우리 청와대 산 증인들 같은 분들도 올해 그 좀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잠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 방식을 유지하되 우리가 자유토론할 때 가끔 그 기조발제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청와대 뭐 간사단들에서 핵심 내용 몇 그래서 개를 문제사항 골라서 그럼요. 기조발제 네. 중심으로 하고 추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종종 기자회견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예, 김정윤 기자가 수첩을 뒤적뒤적거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 오늘 김정민 기자가 마지막에 질문권을 얻어서 추가 질문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자가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헬렌 토머스. 네, 헬렌 토머스. 예.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습니다. 예. 50년 이상을 백악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케네디 전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정말 많은 대통령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을 했던 백악관 기자실의 산 증인이다. 그런데 또 대한민국의 언론 문화와도 관련이 있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한 기자를 그렇죠. 청와대에 뭐 한 임기 내내 출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하고 나서 또 교대를 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올해 질문한 역대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은 뭐 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또 기레기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기자회견 형식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또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형식, 방식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가 앞서 한두 번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방식이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다. 200여 명 되는데 각자가 준비했던 것을 무작위로 이제 지정해서 답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이미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했던 발언이라든가 신년사에서 했던 발언, 여권발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할 경우에는요. 이미 1단계 기초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깊은 질문으로 간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뭔가 새로운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질문 기자회견 자리가 그동안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동안 보도됐던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진짜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라는 것을 파악해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질문하는 기자들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볼 과제가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저는 일본 기자들, 외신 기자들에게도 항상 질문권이 주어지는데 말이죠. 일본 기자들의 질문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는가. 왜냐하면은 외신 기자들 보면은 뭐 CNN이나 영국의 BBC 결과적으로 한마디 정도 한국말로 인사한 다음에 다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자들은 역대로 보면은 기자회견 때 질문을 하면 반드시 한국말로 한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최근에 한일 관계가 어쨌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다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이후로 뭔가 해법을 찾아가는 국면이어서 오늘 일본 기자의 질문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본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관계 개선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주소미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권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또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의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해법이라는 점에 좀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 그러면 저는 양국 간의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기자가 최근의 국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질문권 얻은 데 대해서 사의를 나타내면서 질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 강조했고요. 부동산 정책,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은 9억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이제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또 이렇게 정책이 기도하는 그 외의 또 다른 또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정말 투기만큼은 억제시키겠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1시간 47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또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도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는데 총론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번 정도가 더 남았겠죠? 예, 신년 기자회견. 오늘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국회와의 소통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언론 여러분과도 기자들과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외교, 그다음에 경제 따로 사회 따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지도자로서 소통의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그렇습니다. 위대한 소통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소통만큼은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취임 초에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상 언론, 야당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언론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과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너무 발표 나올 때마다 뭔가 아닌 것처럼 보도하는 것 조금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깎였다는 점을 아쉬워했으면서 협력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장관도 있고 청와대에서 각 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들도 있고 모든 현안에 대통령이 다 나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이 궁금해할 때는 기자들과 만나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정당들에서는 이영근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왔는지. 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철저히 대통령 관점에서 국정홍보 답변만 내놨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그 현실 인식과 대통령 인식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고요. 바른미래당
내로남불의 인식이 여전하다, 인식 차이를 지적을 했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몽상가 대통령의 가짜 뉴스 주입이었다, 거짓 국정 홍보쇼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소탈한 솔직한 태도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부동산 취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사실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꼭 뭐 미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면 제1야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방송사에는 생중계 협조를 늘 요청을 해 왔습니다.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신년 기자회견 하고 또 그 생방송 중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 내용 여러분께 신속하게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오늘 마무리 발언 늘 다짐하는 바지만 이렇게 기자들과도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정치 오픈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